저도 유튜브 우리 뭐 많이 출연하지만 댓글이 안 좋을수록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봐도 댓글이 갑자기 어느 날 찬양으로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땐 정말 농담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아직은 찬양 일색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 사람 다 샀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 그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 두 분을 모셨습니다. AFW 파트너스의 이선엽 대표님, BNK 자산운용 박희진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뭔가 좀 열기가 느껴지십니까? 예. 많이 느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제 뭐 부동산을 해야 될까 아니면 안전자산이라는 걸 굉장히 존중했던 분들이 이제는 뭔가 증시 쪽으로 방향을 조금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보면 현 시장이 조금 이제 심상치 않다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름이어갖고 그 열기를 여쭤본 거였는데 주식시장의 열기 많이 느껴지신다는 거죠? 많이 느껴지죠. 박희진 본부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의도 사람들 말고 금융 전문가들 말고 일반 다른 직업 갖고 있는 지인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많죠. 어때요? 반응들이? 우선 개인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펀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공모시장이 좀 이제 부진했던 기간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사실 운용사들마다 공모 펀드에 대한 공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신규로 주식시장에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ETF 이외에 직접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펀드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라는 질문들을 좀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코스피 3,000 넘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3,100 넘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3,200 넘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 질문들은 계속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좋아야 되는 거고 과거랑 또 비교해 봐야 되는데 코스피의 최고점이 2021년 6월에 3,300이었잖아요. 당시에 갔던 3,300과 요즘에 있는 3,200 좀 어떤 차이를 느끼세요? 이선엽 대표.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 3천 넘었을 때는 뭔가 상승의 막바지였다라는 판단이었다라면 지금은 뭔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단순한 느낌뿐만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여지는데요.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3천이라는 숫자를 되게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또 글로벌 측면으로 보면 한국 시장만 지난 몇 년간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국도 신고가고 유럽도 신고가고 심지어 일본조차도 정말 큰 폭으로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지난 십수년간 사실 지수에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면 사실 3천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수가 우리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어떤 비교 선상에서 놓고 보고 또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 지수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우리가 3천이라는 숫자를 그동안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글로벌 측면 또 우리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제가 보기엔 지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으며 그리고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제 낯선 숫자기는 합니다. 항상 이제 2,000대에 있다가 언제 3,000 가나 했는데 막상 가니까 또 사람들은 지금은 괜찮나? 이런 의문들을 또 갖게 되는 거고요. 박희진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벌써 4년 됐네요. 4년 전에 3,300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약간 숫자적으로 돌이켜보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 2021년도에 3,316 정도를 갔을 때 당시 저희 국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저희가 PBR이라고 하죠. 북밸류를 봤을 때 주가 순자산 배율. 네, 맞습니다. 1.2배 정도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수가 3,300, 3,100이 돌파를 하고 3,200이 이제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동일한 지수를 가지고 저희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아직 사실상 말씀하셨던 PBR 밸류 자체는 한 배가 채 되지 않은 0.98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부담을 느끼시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수가 30% 이상 올랐다는 게 올해 초 대비해서 30% 이상 올랐는데 그 저점 대비죠. 근데 저희가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사실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불과 한 2달 반? 3달 정도 만에 이렇게 좀 빠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좀 짧은 시간 내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을 느끼시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선엽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수 자체가 그러면은 부담스러운 구간이냐라는 그 고민을 했을 때는 저희가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룸은 남아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니까요. 그렇죠? 네. PBR, 주가 순자산 배율은 현재 한 1배
네, 수준. 맞습니다. 거의 순자산 가치. 네. 장부 가격 수준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박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PBR이라는 걸 우리가 들이대고 있는 잣대 자체가 되게 보수적인 잣대입니다. 통상적으로 강세장에서는 PBR보다는 네. PER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성장성을 부각시키는데 그만큼 지금 PBR이라는 순자산 가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가라는 게 결국 이제 뭐 땅이나 기계만 팔아도 나올 수 있는 수준보다도 안 된다라는 수준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앞서도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상황이 있는 거지 실적 개선이 지금 동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가치만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현 수준보다는 훨씬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싶을 정도인 거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또 야 이거 3천 넘었는데 너무 혹시 무리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에서 지표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3,300대가 PBR 1점이었는데 어떻게 3,200대가 PBR 1배야?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네, 그만큼 이제 벌어서 순자산이 쌓여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2025년에 증시 상승률 가파르게 올랐고 주요국 중에서 상승률이 1등이었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현상. 어떻게 국내 증시가 국장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올해 상반기만 저희가 잘라서 놓고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도 똑같이 잘라서 보게 되면은 사실 작년 하반기 때는 국내 시장이 아마 10% 중반 정도의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사실 그 흐름 자체도 글로벌 증시와는 좀 이제 괴리가 발생했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가가 10% 빠지면은 메꾸는데 10%가 아니라 15% 또는 13% 이상의 수익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 하반기 때 하락했던 구간을 저희가 같이 감안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국내 시장이 굉장히 독특하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뭐 이선희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흐름이 글로벌 흐름과 굉장히 괴리가 있었다 또는 동떨어진 흐름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어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저희가 쭉 이어서 본다면은 작년 하반기 때 어떻게 본다면 낙폭 과대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시장에 있었던 그런 이벤트들에 따라서 낙폭했던 부분이 조금은 되돌림하는 모습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저변에는 사실 여러 가지 모두 다가 이미 이제 인지하고 계시는 대선도 있었었고, 뭐 정책 발표라든지, 아니면 국내 기업들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선엽 대표님도 공감하세요? 상당 부분 우리 박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최근에 지수 상승을 좀 뜯어보면 오른 업종들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률 1위 업종들을 살펴보면 제일 많이 오른 게 이제 인터넷 서비스 쪽, 흔히 얘기해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 쪽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엔 다 금융주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이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꿔 얘기하면 이건 내부 요인이란 얘기죠. 수출하는 기업들은 아닐 거니까 궁극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상법 개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법 개정이 단순하게 지수를 올렸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서 뭔가 거버넌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기업의 밸류를 올릴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어떤 한 획을 긋는 일들이 시작된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금 더 상법이 더 개정이 강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뭔가 기업들이 움직여주기 시작한다라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 가치를 찾아가기만 해도 대단해질 수 있는 예컨대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밸류업과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서 PBR 기준으로 1.4배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1배가 좀 안 된다고 했으니 산술적으로 일본과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냥 단순 비교만 한다고 보더라도 앞으로 40% 이상의 지수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3천에서 40%면 4천이 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일본하고 많이 다르고 할인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현재는 이 상법 개정 그로 인해서 국내 쪽에서의 어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최근까지 지수를 이끌었었던 가장 큰 상승 원동력이었었고 최근에 또 저도 외국인 투자가분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제일 컸습니다. 상법 개정이 됐었을 때 그렇죠? 여러 가지 법적 개정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움직임 또는 이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어떤 기업들이 좋을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고 이 펀드들이 외국계 펀드들이 대부분 장기를 하는 펀드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짧게 들어와서 이 수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길게 보고 들어오겠다는 펀드들이 들어온 거니까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인식이 달라질 정도로 뭔가 내부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한국 주식 싸다는 얘기는 정말 많았고 예. 저렴한데 앞으로도 저렴할 것 같고 앞으로는 더 싸질 것 같아서 외국인도 많이 못 들어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 내에서 자꾸 의사결정을 대주주 유리한 대로만 하니 근데 앞으로 그걸 못하게 된다? 이 운동장이 평평해진다? 그러면 다른 나라만큼만 평가를 받아도 업사이드가 훌륭하네 이렇게 또 본다는 거죠. 조금 한번 멀리 한번 가볼게요. 예.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빠르게 상법 개정이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처리 안 된 법안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기보다는 목표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 예. 아니었습니까?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하는 겁니다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만 좀 무게추를 좀 놓자면 어느 쪽에 놓으시겠어요? 5천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 정부가 상법 개정만 했다고 해서 전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 뭔가 정말 큰 숫자의 지수를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한 효능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중심의 국가고 정말 수출이 잘 되는 환경하에서 이 기업들이 돈을 벌고 이 번 돈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상법 개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전제 자체가 사실은 수출이 잘 된다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아무리 상법 개정을 잘한다 하더라도 대외 여건이 불리하다라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5천이 아니라 4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서 대외 여건이 정말 많이 좋아진다. 그러면 사실은 상법 개정이 아니어도 갈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5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대외 여건이 일단은 좋아야 되는 우리한테는 운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고스란히 우리 소액주들도 효과를 보고 그러면서 주가라는 게 충분히 그죠? 기업들이 돈 번 만큼 반영될 수 있느냐 여부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거지 그 위에 빌딩을 세우는 건 아니니까 그 위에 빌딩을 세우는 건 말 그대로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야 된다라는 거고 박희진 본부장님 네. 5천이라는 게 좀 현실성 있다고 보세요? 이선엽 대표님께서 조금 이제 어렵게 또는 이제 조금 더 심오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가볍게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5천이라는 숫자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가 언제까지 도달하겠다 이런 사실 공약 또는 이제 발언은 아니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모르는 때문에 거죠. 예. 네. 사실 이제 언젠가는 가겠죠. 하지만 그 언젠가라는 게 언제일까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 않나.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결국에는 방향성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2021년과 계속 비교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저희가 2021년도에 3,300 정도를 갔다가 그 사이에 2,400도 갔었었고 굉장히 이제 그 다이내믹한 롤러코스터를 저희가 탔던 경험도 맞아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지수라는 게 항상 이제 일정 기간 오르게 되면은 또 일정 부분 빠질 수도 있고요. 뭐 기업들도 항상 변화하는 또는 살아있는 생물들과 동일하게 저희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성 자체는 5천이라는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흐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는 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 또는 정부나 행정부나 입법부의 이런 방향성들과 기업들도 사실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은 맞게 보인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자산 가격들이 다 같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국내 주식만 안 오르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다만 정도 또 속도의 차이는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불안한 게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한 속도로 코스피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다 우호적인 여건만 보이나? 너무 낙관에 취해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할 때 한 번씩은 좀 이제 돌아볼 만한 신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뭐 노란불이 보이는 건 없을까요? 경계해야 될 신호들? 금리죠. 금리. 예. 지금 이제 저는 미 국채 금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일부 국가들 예를컨대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이 3대 국가들은요. 국가 부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하나만 하더라도 부채 금액이 3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경이 넘는 돈인데 문제는 이 5경이란 돈이 지난 20년간 다 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그렇게 많지 않던 국가가 엄청나게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빚이 너무 많습니다. 빚도 많은데 성장이 더디다 보니까 이 국가들이 과연 빚을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게 첫 번째인데 그러다 보니 최근에 시장에서 일고 있는 현상들이 뭐냐면 그러면 빚이 많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더 벌든가 아니면 우리가 좀 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국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빚이 저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더 쓸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성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퍼주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죠. 최근에 잘 보시면은요. 뭔가 이전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최근에 탈이 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죠. 뭔가 걸림돌이 있었던 사례를 보면 전부 다 미국 국채라는 공통점을 가져요. 우리가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기억하시겠지만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할 때 옛날 같으면 뭔가 이 은행들이 부실 자산을 들고 있다던가 부실이 많아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 미국 국채 들고 있다 망하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다음 예전 같으면 미국이 위험하면 미 국채 금리는 내려가고 달러는 강세였어요.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미 국채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 국채를 버려요. 되려. 그래서 뭔가 달라진 세상에 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돌이켜보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는 서비스업 국가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바꿀 때는 미국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물가가 잘 내려가지 않는 환경이 된다라고 우린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물가가 잘 내려가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각국의 빚 부담이 계속 늘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이 금리 부담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뭔가 불협화음을 주는 대표적인 게 관세죠. 관세가 부과되고 이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면 또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 상승장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뛰는 구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고 그때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미 국채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보고 이때마다 조금 구간마다 조심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은 많이 연출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진 본부장님 보실 때 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변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5천 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드릴 때 생각을 했던 또는 고려했던 변수들이 사실상 저는 거의 동일하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사실 주가는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함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금리에서 나오는 할인율의 함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기업의 이익이라는 한 축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4월 초순경에 저희가 원달러 환율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1,480원대까지 올랐었고 지금 이제 오늘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1,380원대 정도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환율만 보더라도 약 한 6% 정도 이제 하락을 한 상태인데 저희가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의 특성상 궁극적으로 저희가 국내 기업들이 어디다가 많이 팔고 있냐 또는 돈을 어디서 많이 벌고 있냐라는 흐름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국내 GDP의 거의 한 50% 정도는 수출, 5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럼 사실 저희가 수출 기업이 중심인 나라라는 뜻을 의미하는 건데 이 수출이 중심인 나라에서 원달러 확률이 하락을 하게 된다. 워낙 강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기업의 이익에는 사실상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2분기는 어찌 본다면은 중순경부터 반영이 됐기 때문에 2분기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고, 물론 관세에 대한 이제 선수요 반영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갈 것 같은데 3분기 또는 하반기 때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기업단에 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축으로 저희 보고 있는 밸류에이션,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변수겠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던 대외 변수들에 대한 부분이 좀 추력행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말씀하셨던 관세, 사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는 감세안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 뭐 앞서서 긍정적인 부분들만 좀 얘기를 하고 뭐 굉장히 분위기가 좀 이제 우호적으로 흘러왔다면은 사실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7월달 현재 시점에서도 이런 변수들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적으로 한 번씩 발생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들에 대한 그 변수들이 동일하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평가 요인부터 해소하고, 그러니까 한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손 녹이고 몸 녹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주변이 딱 보이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또 어떻게 잘 움직이는 녀석, 운동 잘하고 활동 잘하는 녀석 위주로 또 우리가 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수출 기업들의 환율도 주시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게 또 환율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가장 많이 머물렀었던 환율대가 이제 1,100, 1,200원대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것 아니냐. 근데 1,400원대 환율에 비하면 또 실적이 감익되는 것 아니냐. 네. 좀 양면성이 있죠. 네. 어렵습니다. 이게- 주가라는 녀석은 네. 또 더 좋은 걸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에는 환율이라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달러 지수 대비해서의 저희 원화 흐름 자체는 결국에는 국가에 위치한 기업들의 실적 흐름 또는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이랑 저희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2021년 3,300을 넘어갔을 때 당시에 한국의 PBR이 1.2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사실 그 당시에는 ROE가 2021년, 2022년 저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기업의 실적이, 특히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빠르게 우상향을 했던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익 그로스와 EPS 그로스라고 하죠. 순이익 그로스가 사실 80% 정도 그로스가 나오는 흐름들도 나타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기업들의 ROE 성장률, 결국엔 PBR이랑 같이 연동돼서 저희가 보고 있는 ROE 성장률이 11%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과거예요. 네, 2021년도에. 그러니까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창출하는가. 네. 11%라고 하면은 한 주주들이 100만 원 투자해 주면 11만 원 벌었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2025년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를 좀 보게 되면, 물론 전망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전망치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과거 대비는 조금 낮은 한 9% 정도, 8%에서 9%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2021년도에 저희가 봤던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보다는 조금 낮은, 물론 지금 또 여전히 뭐 반도체 기업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지켜봐야 되는 흐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성을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4년 전에는 11%였는데 현재는 9%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익으로 쓴 거죠. 이익 기업들. 증가율이 과거보다 네,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벌어서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커지는데 그 분자에 있는 이익은 그만큼 커지질 않으니 네. 퍼센테이지로 ROE가 쪼그라들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이 막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라.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 환율과 관련해 좀 첨언을 드리면, 예전하고 좀 상황들이 많이 바뀐 게 있는 게, 우리가 기존에 알던 환율의 상식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면 수출을 많이 해야 원화가 강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를 많이 벌어서 가지고 오니까 시중에 달러는 많아지고 원화는 희소해지면서 원화가 강세였던 건데, 요즘 두 가지가 달라진 게, 하나는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국내로 가지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달러가 유입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외 투자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어떤 해에는요, 우리 수출 금액보다도 해외 투자 금액이 더 컸어요. 해외로 공장 예, 짓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 투자하는 거 말씀드리는 그렇죠. 건데, 아니 우리가 미국 투자하는 금이 이렇게 컸다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연기금들이 있거든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큰 기금들은 뭐 1년에 어마어마한 숫자를 미국 증시에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미국 증시 투자한다고 미국에다 내다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환율이 적정 수준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예전에 봤던 1200원대나 1100원대 환율을 정말 보기 힘든, 그렇죠? 그런 환율.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바뀐 구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수준이, 레벨이 올라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도입부에 2021년 3,300일 때
조금 이제 비교를 해서 여쭤봤었잖아요. 그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2020년, 21년에 5배, 10배 올라가는 주식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뭐 친환경 관련, 뭐 BBIG도 그랬고, 당시랑 지금이랑 이른바 10배거, 막 10배 올라가는 주식들, 어떤 차이가 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모든 기업들을 대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희가 2021년도와 현재를 좀 돌이켜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물론 지금이 10배거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물론 10배거가 아니고 뭐 5배, 뭐 한 3배, 5배, 7배 정도짜리 이제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2021년도에는 사실 숫자가 나오지 않는 어떻게 본다면 내러티브로서의 성격을 가진 기업들의 주가가 더 아웃퍼폼하는, 더 우상향을 크게 그리는 모습들이 좀 더 강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업종을 그냥 말씀을 드렸을 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뭐 작년부터 많이 올랐었죠.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물론 숫자가 조금은 아직은 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숫자를 뒷받침하는 또는 수주를 뒷받침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 컸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단편적인 모습을 봤을 때 한 가지 특징을 꼽는다면은 과거에는 조금 더 내러티브가 많았고 지금은 내러티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숫자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시랑은 다르게 실적이 확실히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 어쨌든 10배가 오른다는 건 정말 뭔가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산업 자체도. 예, 요걸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체질 변화예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동안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에서 빚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지금 너무 벌어져 있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미국의 제조업 국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양당 모두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다른 게 있다라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는데 그 키울 때 보조금을 주는 IRA를 했던 거고 당근을 제시하면서 끌어들였고. 맞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란 채찍을 줬던 거고 목표가 같다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제조업 기반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 동반자로서 굉장히 이득이 돼서 10배가 올라갔던 건데 산업별로 보면 변압기가 그랬을 거고요. 아니면 지금 조선도 그렇고 지금 뭐 이제 시작됐지만 원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한 가지 행운이 따른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라는 시장이 45년 만에 체질이 변화가 돼서 정말 큰 시장이 열렸는데 우리의 경쟁자가 없는 게 행운이에요. 어떤 얘기냐? 중국이 배제됐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업종들은 안타깝지만 우리보다 중국이 더 잘해요. 그런데 그 중국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공급망에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45년 만에 체질 변화를 통해서 정말 큰 시장은 열렸는데 이 열린 시장에 대한 과실을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독식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 10배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됐고 당연히 이 환경 속에서는 기업 이익이 수반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으니 앞으로도 이런 기업이 덜어 나올 수도 있겠고 현재 올라가는 게 너무나 타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큰 변화가 하나가 있었다라면 또 하나는 행운도 절반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반에는 우리가 그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조선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해외 어느 나라가 조선소를 짓는다고 해서 이거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실력이 또 우리가 기반이 되어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조선주도 거의 한 2년 넘게 랠리를 펼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렴했던 주식이었다면 이제는 재평가 혹은 프리미엄을 받는 주식이 됐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실제 그 고민이 안 될 수는 없죠.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은 언제나 있는 건데 우선은 이 산업들의 좀 특성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IT라고 불리는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1년 정도 올랐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조선을 비롯해서 굉장히 큰 뭐 철강이나 이런 중후장대한 산업은요. 한 번 움직이면 몇 년 움직이고 또 한 번 빠지면 한 10년을 빠지고 이런 공통적인 현상들을 보여요. 그래서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 2년 만에 사이클이 끝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기술력도 몇십 년 동안 축적이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해도 새로운 설비 투자라든가 또는 이것과 관련된 밸류 체인을 이렇게 갖추려면 즉 공급망을 갖추려면 사실 2, 3년 내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관련 사업들의 사이클이 진입했을 때는 이 관련 기업만 모든 이익을 다 향유를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증자를 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전에 이 관련 사업들이 뭔가 시세를 마감했었을 때 공통점들은 공급이 과잉됐었을 때예요. 그러면 그 공급 과잉이 뭐 경쟁국들의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사례 있었을 텐데 지금 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그 관련 사업들 보면 여전히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는 접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산업의 긴 사이클의 특성을 이용하고 이 산업의 특성을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많은 뭐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사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별로 보신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 일인 거니까 그때 뭐 투자하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 처음 보는 사이클인 거잖아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예. 2005, 6, 7년 그때가 끝이었죠. 강했죠. 예.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일이고 그리고 그때는 또 중국이란 나라가 공급자로서였던 경쟁 구도였다면 지금 경쟁 구도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성도 다른데 어쨌든 이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보면 2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뭐 그때 오를 때 그 당시에 조선주들이 25배가 올랐어요. 한두 배가 오른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25,000원 하던 게 5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당시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3위인가요? 그 정도까지 3위까지 올랐었습니다. 갔었죠. 예. 그리고 조선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해양 플랜트 했던 현재 삼성 E&A라는 주식은요 100배가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한번 움직이면 정말 시세도 크고 그 기간도 결코 짧지 않구나라는 걸 산업의 특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걸 보고 겁나서 못 사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선엽 대표님이 최근에 남긴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10배는 2배부터 시작한다. 제가 이거 적어놨습니다. 저도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주도주의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 박희진 본부장님도 고민 네. 많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선엽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상 깊은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고민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선 인상 깊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그냥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본다면은 네. 결국에는 기업이 또는 뭐 돈을 버는 그 주체가 되는 게 결국에는 공급단에서 공급 부족이 나올 때 결국엔 수요는 많을 때 이런 현상인데 그 구간이 어떻게 본다면 저희가 최근에 왔던 뭐 아까 말씀하셨던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일부 산업들에서 발생했던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기존에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경쟁을 조금 더 하는 구도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 구도가 지금은 인위적이든 타의에 의해서든 조금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공급을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주체권자가 국내 기업들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사실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PER이라고 하는 그 밸류에이션 지표를 항상 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주가 갔을 때 이게 고점인지 또는 이제 바닥인지를 좀 논의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 또는 이제 산업들을 좀 보게 됐을 때 사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뭐 조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사실 기억에 많이들 남아 있지 않으실 거예요. 워낙 과거의 일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해양 플랜트가 조선 산업에서 나왔을 때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조선 산업을 보게 되면은 과연 그때 밸류에이션보다 현저히 싼가 또는 지금 또 매력이 굉장히 높은 건가 라는 수치적으로 대입을 봤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그럼 이 시점에서 그럼 모두 팔아야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가지고 와서 현재 가치를 할인을 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하는데 미래의 성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주식은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한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개별 종목 또는 개별 산업으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이라든지 일부 또 다른 산업들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가 방산이라는 산업 자체가 2010년대 중반 또는 그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순수하게 국내 내수용 산업이었죠. 그렇죠. 방산이라는 산업 취급도 잘 안 하고 네. 그냥 방위산업청에 이제 한 마진 5% 먹고 넘겨주는 뭐 이런 맞습니다. 것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희가 그런 흐름 자체가 어느 순간 수출 기업으로 변모를 하면서 수출 기업으로서의 시장 확장성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단을 열어버리는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흐름이 나타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 전반적으로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분명히 주가는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을 과거와 비교하더라도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다만 저희가 주식이라는 주가라는 부분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또는 텐베거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을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주가는 불안을 먹고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일색일 때가 사실은 더 좀 위험한 건데,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또 아닌 거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신문이 나왔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반은 더 올라갈 것이다, 절반은 조만간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사실 이 의견들이 일치가 되어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예컨대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아니야, 이제 조정도 아니고 더 많이 오를 것 같아라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때가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곡점이 오는 거고, 이렇게 뭔가 의견들이 나뉘어져 있을 때는 아직까지도 그 성장성과 관련해서 또는 뭔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반영은 조금 덜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게 뭐 심리적인 부분이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런 어떤 현상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뭐 저도 유튜브 우리 뭐 많이 출연하지만 댓글이 안 좋을수록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봐도 댓글이 갑자기 어느 날 찬양으로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땐 정말 농담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그땐 여지없이 정말 시장이 쉬어가는 공통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맨 앞에 여쭤봤습니다만 아직은 찬양 일색은 아니죠. 아직도 비판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반신반의.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022년에 주식으로 많이 손실을 보셨던 그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혹은 내가 그때 잃은 게 얼만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체감을 해도 아직까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 사람 다 샀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 그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 또 고민이 드는 게 은행 지주사를 비롯해서 금융 지주사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저 PBR의 대표적인 주식이었고 금융사들인데 갖고 있는 금융보다도 더 저평가돼 있었던, 그런데 최근에 많이 해소가 됐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면서 또 가파르게 올랐고, 항상 드는 고민이 그러면 지금은 저평가는 또 해소가 됐단 말이죠. 그럼 과연 이런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또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은 또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또 어려운 질문에 저부터 그렇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금융지주사, 이제 금융사들에 대한 주가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고점을 논하기에는 또는 저희가 이제 상단에 대한 뭐 저항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이제 사실 저만 이제 계속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고 숫자를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PBR이라는 밸류에이션도 봤을 때 사실 과거 대비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면은 과연 이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은행 업종 또는 금융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증권 업종이 지금 한 0.7배 정도 수준 PBR 기준입니다. 그리고 은행 업종이 저희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0.5배, 0.4배 중후반에서 0.5배 수준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많이 올랐어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기업들도 실적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아하, 아까 말씀하셨던 계속 벌어서 쌓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쌓이는 게 계속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이제 뭐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보다 올라가는 속도는 더디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100% 이상 오른 종목이 있냐라는 생각을 하기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금융 종목에서. 올해. 네, 맞습니다. 작년엔 또 많이 올랐고.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작년에 오른 데다 올해 더 오르니까 맞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등판 각도를 보면은 저 위에 있는 거죠. 네.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아직 비싸지 않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붐이 일었던 굉장히 하나의 테마로 일었던 게 밸류업.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본다면 주주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시장에게 또는 소액 주주분들에게 환원을 가장 많이 한 기업이 누구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은 생각나시나요? 그럼요. 금융사들, 맞습니다. 은행 지주사들. 맞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배당 수익률이라는 부분이 과거보다 떨어졌다. 이런 거를 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가장 큰 방법이 ROE를 개선시키는 방법이고 그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실적 개선도 있겠지만은 결국엔 자사주 매입 앤 소각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다이내믹하게 또는 가장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기업들 또는 산업이 금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많이 와서 부담은 되죠.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됩니다만은 이게 끝이다. 지금 팔아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기에는 아직은 보여줄 게 조금 남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매도할 이유는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걸로도 읽히고요. 이선엽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도 아시겠지만 전 직장이 금융 지주사였는데 뭐 자사주가 있는데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이 금융 쪽에 대해서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뭐 박 부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적이기도 하는데 결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법 개정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히어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금융 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금융 지주사들은 대부분 자회사로 증권이나 우리가 하는 운용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제가 볼 땐 정말 생각보다 대단한 시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익 증가가 은근히 수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이 예전에 봤던 증권사들 보면 이익 구조가 단순히 리테일 중심에서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또 최근에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으면서 달라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뭔가 우리나라에서 그 투자라는 거 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전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증거를 여러 가지를 들면 첫 번째는 부동산이 여전히 뭐 뜨겁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너무 고점이어서 너무 저 정도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돈을 들이대도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중산층까지는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가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로서의 대산을 삼기에는 너무 가격에서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퇴직금조차도 이제는 기금화를 통해서 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퇴직금도 이제는 기금을 통해서 운용을 한다. 운용을 하면서 사실 결국 금융주주사나 증권사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고 해외처럼 우리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부자라고 하면 거의 90%가 부동산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투자 중심의 시대로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그게 상법 개정이란 또 고령화란 이슈가 맞물리면서 사실 이게 촉발되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금융주주사들이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는 뭐 운용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성장이 저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일본 사례를 놓고 보면 일본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수출이 안 되면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할 때도 사실은 금융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저는 그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금융지주 회장님들이 굉장히 감사한 게 그래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많은 정책 제안을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에 대해서 많이 발벗고 나셨던 경험들까지 감안을 한다라면 저는 생각보다 업사이드가 작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이제 7월 중순, 7월 말로 가고 있어요, 벌써. 와, 시간 빠릅니다. 하반기가 어느덧 이제 시작이 돼서 본격 이제 뜨거운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나 2025년 하반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키워드
같은 게 있다면은 좀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엔 빚을 내고 싶은 거예요. 더? 예. 현재 트럼프가 더 많은 빚을 내고 싶은데 지금 빚을 잘못 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빚도 많은데 여기서 국채를 더 발행하게 되면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든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2배로 늘어납니다. 뭐 메커니즘을 지금 설명드리기 시간이 짧아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제2의 유동성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어쨌든 그 기간 안에는 금리도 떨어져요.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도 내려가는데 그만큼의 이게 사적 양적 완화라고 해서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는데 시장이 가만히 있을 거냐. 그렇죠? 결국은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자산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렇죠? 주시하면서 이로 인한 영향을 꼭 주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거는 이 코인이 달러화랑 똑같이 움직일 때 똑같이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만큼 해서 뭐 미국채를 사든 또 미국 자산을 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규정상. 근데 그만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자가 생기는 거고 또 그만큼 달러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화폐가 발행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럼 그 화폐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 자산 시장인 거죠. 자산 가치가 예. 뜰 수 있다라는 이게 거. 또 하나는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우리나라 경제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실물 경제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서민분들이 어려우시기 때문일 거예요. 자영업자분들, 서민분들. 이것 때문에 금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내려야 되죠. 근데 우리 기업들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물하고 우리가 하는 금융하고 괴리가 더 커져요. 경제는 되게 안 좋은데 이 안 좋은 경적 때문에 돈은 더 많이 뿌려질 거잖아요. 네. 이번에 신정부 들어오면서 30조 뿌리잖아요. 이거 그대로 시장에 다 흘려들면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들, 이런 환경은 되게 좋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 가치보다도 조금 오버해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저는 미국도 한국도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산을 모아가야만 하는. 그러니까 그렇지 투자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안 하고 나면 이제 집도 못 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아이고. 박희진 본부장님은 하반기의 키워드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을 미리 선점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활용하셨나요? 네. 아닙니다. 뭐 플러스 알파니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도 당연히 유동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제 의견으로 좀 드리게 되면은 사실 당장 저희가 이제 8월 1일이죠. 관세. 이 부분은 무조건 유예기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변화가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또 진행되고 나면은 사실 저희가 7월 하순에서 8월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말씀하셨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변수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국내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좀 점검을 하게 되면은 사실 하반기 때는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그리고 상법 개정 이런 부분들이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내기 전에 이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4월 초 코스피가 한때 2,300선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의 관세 으름장 때문에. 근데 그 2,300에서 거의 3,200까지 쉼없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고 또 쉼없이 달려갈 수는 없고 또 조정장도 언젠가는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잠깐 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던 투자자분들이 에이 거봐 라고 하면서 또 실망과 아니면 누구의 탓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주체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혹시나 조정장이 온다면 물론 그 배경을 봐야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좀 한 말씀씩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조정의 요인이 방향의 요인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차피 많이 오르면 쉬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시장의 끝이라면 사실상 내려와야 되겠지만 더 큰 어떤 랠리를 위한 어떤 움츠림이라면 사실상 어떻게든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게 내가 조금 단기 고점에서 팔고
조정을 받을 때 되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재주가 있는 사람도 없고 혹시 있었다라면 우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큰 시장 내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빠지면 더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주실 수 있겠죠.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네가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할 텐데요.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의 모든 마침은 금리 인상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서 뭔가 나름대로 시장의 유동성이 큰 위축이 올 때 나오는 건데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올 하반기에 미국이 한 번일지 두 번일지 모르겠지만 금리도 좀 더 내리는 형식이잖아요. 네. 올리는 형식이 아닌 거고 거기다 유동성으로도 풀리는 거니까 혹시 시장의 끝을 고민하시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도 그게 중립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때 그때가 제일 고민해야 할 때다. 그 이전에는 제가 볼 때 방향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많이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밀물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읽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방향에서 밀물과 썰물만 보면 되는데 자꾸 이제 잔파도까지 타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조금 너무 과한 욕심이신 것 같아요. 예. 하시면 좋죠. 그러나 뭐 그 타이밍을 안다라면 뭐 이런 방송을 안 보시겠죠. 예. 이미 뭐 거부가 돼 있어서 삼성그룹도 인수하시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예. 박희진 본부장님 네. 마지막으로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앞서 이제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잔파도를 모두 다 탈 것이냐.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다 탈 수 있다는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저는 이제 모두 다가 다 아시지만은 항상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결국에는 먹을 때 먹더라도 손실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게 가장 큰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잔파도가 칠 때 어떻게 본다면 조금은 한 스텝 물러나서 좀 이제 관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게 올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올해 한 4월 달 이후로 쭉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해소되지 않고 넘어온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데이터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방향성을 스스로가 조금 더 잡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많은 생각과 적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적은 생각과 많은 행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 또 같이 배워야 하는 거고요. 오늘 큰 도움이 됐습니다. 두 분 말씀이. BNK 자산운용의 박희진 본부장님 그리고 AFW 파트너스의 이선엽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